24. 레빈이 근처 더미에서 보낸 밤은 그에게 헛되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해왔던 농사일에 진절머리를 내고 농사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 굉장한 풍작을 이루었지만 그와 농부들 사이에 올해처럼 실책이 많고 적대감이 팽팽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적어도 그에게는 그렇게 여겨졌다. 그리고 그는 그 실책과 적대감의 원인을 이제 완전히 납득했다. 그가 노동 자체에서 맛본 매력, 그 결과로 얻은 농부들과의 친밀한 관계, 그가 농부들과 그들의 생활에 대해 품은 선망, 그런 생활에 끼어들고 싶은 열망. 그날 밤 그 열망은 그에게 더 이상 꿈이 아니라 계획이 되었고 그는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세부적인 것까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런 것들이 농업에 대한 그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나머지 그는 더 이상 그 일에서 예전에 품었던 흥미를 전혀 느낄 수 없었고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 그와 노동자의 불편한 관계에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파바와 같은 우량종 암소 떼, 거름을 주고 쟁기로 갈아엎은 토지, 버드나무로 에워싸인 균등한 밭 9떼기, 땅을 깊이 갈아 거름을 묻은 90 제사치냐의 밭, 한 줄로 나란히 씨를 뿌리는 파종기 등 모든 것이 그 혼자만의 힘으로 또는 그에게 공감하는 사람들과 동료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제 분명히 깨달았다. 이 관로 속의 농업의 주요 요소는 노동자여야 한다는 내용의 저술 작업이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깨달았다. 그는 자기가 해온 농업이라는 것이 그저 자기와 노동자 사이의 지독하고 끈질긴 투쟁일 뿐이었다는 것. 그 투쟁의 한쪽인 자기에게는 모든 것을 가장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모델로 개량하려는 부단하고 절실한 노력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사물의 자연스러운 질서가 있었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또한 그가 이 투쟁에서 깨달은 것은 그의 쪽에서는 힘을 최대한 긴장시키는데 상대방 쪽에서는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 그렇게 할 생각조차 보이지 않을 경우 농사는 그 어느 쪽으로도 진행되지 않고 훌륭한 농기구와 가축과 토지는 완전한 무용지물이 될 뿐이라는 사실이었다. 무엇보다 그 일에 쏟은 정력이 완전히 헛수고로 끝났을 뿐 아니라 그가 해온 농사일의 의미가 그 자신에게 분명해진 지금에 와서는 자신의 정력의 목적이 너무나도 무가치한 것이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본질적으로 그 투쟁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던가? 그는 자기의 몫이 될 한 푼 한 푼을 위해 싸웠다. 관로 속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힘을 넣어주면 노동자들에게 지불할 돈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지만 그들은 그저 편안하고 즐겁게 일하고자, 즉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하고자 했을 뿐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고 분비롭게 처신하고 키와 쓰레와 탈곡기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것. 이것은 곧 그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농부들은 가능하면 즐겁게 쉬어가며 일하기를 원했다. 무엇보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잊고 아무 생각 없이 태평스럽게 일하고 싶어 했다. 올여름 레비는 도처에서 이런 모습을 목격하였다. 그는 잡초와 쑥이 무성하게 자라 씨 뿌리기에 적당하지 않은 최악의 밭을 골라 근초로 만들 토끼 풀을 베어오라며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은 종자용으로 구분해둔 가장 좋은 밭을 몇 제사치나나 연이어 베어왔다. 그러면서 그들은 집사가 그렇게 시켰다고 변명하며 훌륭한 근초가 만들어질 거라는 말로 그를 달랬다. 하지만 그는 그 땅이 풀을 베기 쉬워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풀을 흔들어 말리는 건조기를 보냈다. 하지만 일꾼들은 첫 줄을 베기가 무섭게 그것을 망가뜨리고 말았다. 왜냐하면 농부들에게는 발 아래쪽에서 날개가 돌아가는 그런 자리에 마냥 앉아있는 것이 지루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아낙네들이 순식간에 끝낼 테니까요. 쟁기도 전혀 쓸모없었다. 일꾼들은 위로 떨린 쟁기 날을 낮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기에 말을 혹사시키고 땅을 못쓰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에게 염려 말라고 했다. 그들은 밀밭에 말을 방치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밤에 불침범을 서리는 일꾼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도 일꾼들이 교대로 불침범을 쓰다가 하루 종일 일한 방카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기 때문이다. 방카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들은 물 먹일 곳도 없는 토끼풀 밭에 가장 좋은 송아지 3마리를 풀어놓아
송아지들을 과식으로 죽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송아지들이 토끼풀을 너무 많이 먹어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믿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위로랍시고 이웃집에 사흘 만에 112마리가 죽었다고 말했다. 이 모든 일은 누군가가 레빈이나 그의 농사일에 악의를 품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소탈한 주인 날이 괄호 속에 그것은 최고의 찬사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소탈한 주인 나리로 생각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저 그들이 즐겁게 아무 걱정 없이 일하고 싶어 했고 레빈의 관심사가 그들에게 낯설고 이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정당한 이익과 숙명적으로 대립했기 때문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레빈은 농사일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불만을 느꼈다. 그는 자기 보트가 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어쩌면 자신을 기만하며 물이 새는 곳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지금까지 해온 농사일은 더 이상 그에게 흥미롭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혐오스럽기까지 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농사일에 전념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면서도 볼 수 없는 키티 셰르바츠카야가 그에게서 30베르스타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가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 오볼론스카야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그에게 다음에 또 오라고 초대했다. 자기 여동생에게 다시 한번 청혼하러 오라는 뜻이었다. 다리아는 레빈에게 키티가 이제는 그를 받아들일 거라고 느끼게 했다. 레빈 자신도 키티 셰르바츠카야를 본 후 자신이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오블론스키의 집에 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갈 수 없었다. 그가 그녀에게 청혼을 하고 그녀가 그를 거절한 일이 그와 그녀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놓았던 것이다. 그녀가 자신이 원한 사람의 아내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녀에게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할 수는 없어.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그는 그녀에 대한 마음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고 적개심마저 품게 되었다. 내가 그녀에게 건네는 말에는 비난의 감정이 실리고 내가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노여움이 묻어나겠지. 그러면 그녀는 날 더욱 정오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게 뻔해. 그리고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가에게서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찾아갈 수 있겠어? 과연 내가 그녀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녀를 찾아가 그녀를 용서하고 그녀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내가 그녀 앞에서 그녀를 용서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역할을 하다니. 어째서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내게 그런 말을 했을까? 우연히 그녀를 볼 수만 있었다면 모든 게 저절로 굴러갔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그에게 키티가 사용할 여성용 안장을 빌려달라는 쪽지를 보냈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당신 집에 안장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당신이 직접 그것을 가져오셨으면 해요. 레비는 그 내용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토록 현명하고 섬세한 여성이 자기 여동생을 이런 식으로 모욕하다니. 그는 쪽지를 10통이나 썼으나 모두 찢어버리고 아무 답변 없이 안장만 달랑 보냈다. 그는 그곳에 가겠다고 쓸 수 없었다.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일이 있어서 혹은 가봐야 할 때가 있어서 못 간다고 쓰는 것은 더욱 못할 짓이었다. 그는 답장 없이 안장만 보낸 후 그 이튿날 무언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진절머리가 난 농사일을 전부 집사에게 맡기고 멀리 사는 친구 서비아시스키를 만나러 가버렸다. 그 친구의 집 근처에는 도요새가 많은 늪이 있었다. 얼마 전 서비아시스키는 레빈에게 오래전부터 자기 집을 방문하겠다고 한 계획을 지키라며 편지를 보내왔다. 스로프 군에 있는 도요새 늪지는 오래전부터 레빈을 유혹했다. 그러나 그는 농사일 때문에 계속 이 여행을 미루어 왔다. 지금 그는 세르바츠키가의 이웃이라는 처지를 벗어나 무엇보다 농사일을 벗어나 슬플 때마다 그에게 최고의 위안이 되어준 사냥을 떠나게 되어 기뻤다. 25. 스로프 군까지는 기차도 우편도로도 없었다. 그래서 레비는 자기의 타란타스를 타고 그곳으로 갔다. 이 타란타스는 러시아 특유의 유괴 여행마차라고 하네요. 타란타스는 스프링 대신 긴 나무 막대의 차체를 의지하는데 특히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을 때 주로 사용된 차라고 합니다. 여정의 절반쯤 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말에게 먹이를 주기 위하여 어느 부유한 농가를 찾았다. 뺨 음저리가 희끗희끗하고 붉은 특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건장한 대머리 노인이 대문을 열고 트로이카가 지나가도록 대문 기둥에 몸을 바짝 붙였다. 노인은 마부에게 불에 단단하게 그을린 나무 쟁기가 늘어선 크고 깨끗한 새 뜰의 처마 아래를 가리키고 레빈을 집안으로 청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맨발에 덧신을 치는 젊은 여자가 허리를 구부린 채 젖은 걸레로 현관의 마루를 닦고 있었다. 그녀는 레빈을 뒤따라 들어온 개에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곧 개가 자기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는 방금 전 놀란 것에 대해 깔깔거렸다. 그녀는 소매자락을 걷어올린 한쪽 손으로 레빈에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가리키고 나서 다시 허리를 구부려 아름다운 얼굴을 감추고는 계속 마루를 닦았다. 차를 드시겠어요? 그녀가 물었다. 네, 부탁합니다. 그곳은 네덜란드식 난로와 칸막이가 딸린 커다란 방이었다. 이 코 밑에는 생무늬가 있는 테이블과 긴 나무 의자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다. 입구에는 식기가 든 작은 찬장이 있었다. 덧문은 닫혀 있고 파리도 거의 없었다. 방 안이 어찌나 깨끗한지 레비는 길을 달려오느라 흙탕물을 뒤집어 쓴 라스카가 마루를 밟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문가의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그곳에 자리를 잡도록 했다. 레비는 방 안을 둘러본 후 뒤뜰로 나갔다. 덧신을 신은 아름다운 젊은 여자는 멜대에 달린 빈 물통을 흔들며 우물물을 길러 그의 앞으로 뛰어갔다. 빨리 움직여라. 노인은 그녀를 향해 쾌활하게 외치고는 레빈에게로 다가왔다. 나리,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스비아스키스키 댁으로 가십니까? 그분도 우리 집에 들렀다 가시곤 하지요. 그는 청개 난간에 팔꿈치를 꿰고 수다스럽게 떠부리기 시작했다. 노인이 스비아스키와의 친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도중 대문이 다시 삐걱 소리를 내더니 나무쟁이와 쓰레를 든 일꾼들이 반일을 마치고 앞마당으로 들어왔다. 나무쟁이와 쓰레에 매인 말들은 살찌고 덩치가 컸다. 일꾼들은 가족인 것 같았다. 젊은 2사람은 사리사천으로 만든 루바시카를 입고 배 없는 모자를 썼다. 고용인으로 보이는 다른 2사람은 삼배로 지은 루바시카를 입었는데 한 사람은 노인이고 한 사람은 새파란 젊은이였다. 청계참에 있던 노인은 말 쪽으로 다가가 말에서 마구를 벗겨주었다. 저 사람들은 무엇을 갈다 온 건가? 레빈이 물었다. 감자밭을 갈았지요. 저희가 땅도 좀 갖고 있거든요. 얘야, 페도트. 그 새한 말은 마구에 풀지 말고 여물통으로 끌고 가라. 다른 말에게 마구를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할 테니. 그런데 아버지, 제가 쟁기 나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가져오셨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젊은이가 말했다. 노인의 아들인 듯 싶었다. 저기 썰매 안에 두었다. 노인은 말에서 벗긴 고삐를 둘둘 감아 땅바닥에 던지며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이 점심 먹는 동안 정리해 두어라.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물이 가득 든 물통을 메고 현관으로 갔다. 그리고 어디선가 다른 안악들도 하나둘 나타났다. 젊고 아름다운 안악들, 중년의 안악들, 추하게 생긴 늙은 안악들, 아이가 달린 안악들, 아이가 없는 안악들. 사모바르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일꾼들과 가족들은 마구를 정리한 후 점심을 먹으러 갔다. 레비는 마차 안에서 먹을 것을 꺼내와 노인과 함께 차를 들자고 권했다. 저런, 우리는 벌써 다 마셨는데. 노인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 제의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럼 말 상대라도 떼어드릴 겸 조금만 마실까요? 차를 마시는 동안 레비는 노인이 해온 농사일에 대해 전부 들었다. 노인은 10년 전 어느 여지주에게서 120제사 친하의 땅을 임대하여 농사를 짓다가 지난해 그 땅을 사들이고 다시 이웃의 지주에게서 300제사 친하의 땅을 더 임대했다고 한다. 그는 그 토지 가운데 가장 척박한 일부는 남에게 소작을 주었다. 그리고 40제사 친야의 밭은 가족들과 일꾼 2명이 직접 경작하고 있었다. 노인은 일이 순조롭지 않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레비는 그가 예의를 차리느라 불평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의 농사가 번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정말로 농사일이 잘 안됐다면 그는 150루블의 땅을 사지도 세 아들과 조카를 결혼시키지도 화재 후에 집을 2차례 개축, 그것도 매번 더 좋게 개축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노인은 불평을 하면서도 자신이 쌓은 부를 자랑스러워하고 자기의 아들들과 조카와 며느리들과 말과 소를 보며 뿌듯해하는 것 같았다.
특히 이 집안을 잘 꾸려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레비는 노인과 대화하면서 그가 새로운 농사 방법을 꺼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노인은 감자를 많이 재배했다. 레빈이 마차를 몰고 오다 보니 노인의 감자는 벌써 꽃이 지고 알이 연글기 시작하고 있었다. 레빈의 감자밭은 이제 겨우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말이다. 노인은 지주에게서 빌려온 쟁기, 그는 그것을 플루크라고 불렀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이 플루크는 러시아에서 쓰던 원시적인 나무쟁기의 명칭은 소하이고 쇠날이 달린 신식쟁기의 별칭은 플루크이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플루크로 감자밭을 깊게 갈았다. 그는 밀도 재배했다. 레비는 노인이 호미를 섞은 후 그 솎아낸 알곡을 말에게 먹인다는 사소한 이야기에서 특히 감동을 받았다. 레비는 땅에 떨어지는 그 훌륭한 사료를 보면서 몇 번이고 그걸 모으려 했지만 그 노력은 언제나 실패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농부의 집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고 노인은 이 사료의 장점을 입이 마르도록 자랑했다. 안악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솎아낸 호미를 다발로 묶어 길가에 내놓으면 수레가 와서 실어갈 텐데. 그런데 우리 지주들은 늘 일꾼들과 잘 맞지 않는단 말이야. 레비는 그에게 찻잔을 내밀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하며 찻잔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레빈이 내미는 설탕을 사양하며 자신이 갈아 먹다 남은 설탕 덩어리를 내보였다. 일꾼들과 뭘 하겠습니까? 망하기밖에 더 하겠어요? 스비아스키 댁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 땅을 잘 압니다. 양귀비 씨처럼 검죠. 하지만 수확은 자랑할 만하게 못돼요. 모든 게 부주의해서 그렇죠. 하지만 자네도 일꾼을 부리며 집안을 끌어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일이라고 해봤자 다 농사꾼의 일인걸요. 우리는 모든 것을 직접 합니다. 일 못하는 녀석은 쫓아버리고 우리의 힘으로 처리하죠. 아버님, 피노겐이 타르를 가져오라는데요. 드시누시는 안악이 들어와 이렇게 말했다. 알았다. 그럼 나리.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신 성호를 끄며 레빈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나갔다. 레빈은 자기의 마부를 부르러 일꾼들이 머무는 오두막에 갔다가 집안의 모든 사내들이 식탁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안악들은 서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젊고 건장한 아들이 죽을 입안 가득히 넣고 무언가 우스운 얘기를 하자 다들 소리내어 웃었다. 덧신을 쉬는 안악은 그릇에 양배추 수프를 퍼주며 유난히 명랑하게 웃으랬다. 그 농가가 레빈에게 불러일으킨 행복한 인상에는 어쩌면 덧신을 쉬는 안악의 아름다운 얼굴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인상이 너무나도 강렬하여 레빈은 그것을 도저히 떨칠 수가 없었다. 노인의 집에서 스비아시스키 집으로 가는 내내 그는 그 농가를 떠올렸다. 마치 그 인상에 깃든 무언가가 유난히 그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26. 스비아시스키는 슬로프 군의 귀족 회장이었다. 그는 레빈보다 5살이 많았고 오래전에 결혼을 했다. 그의 집에는 그의 젊은 처제가 함께 살았는데 그녀는 레빈에게 무척 호감을 갖고 있었다. 레빈도 스비아시스키와 그의 아내가 그녀를 자기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안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록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려 한 적은 없지만 소위 신랑감이라 불리는 젊은이들이 의뢰 알고 있듯 그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비록 자신이 결혼을 원하긴 하지만 그리고 모든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이 아가씨가 틀림없이 훌륭한 아내가 되긴 하겠지만 설사 자신의 키티 세르바츠카야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자기가 이 아가씨와 결혼하는 것은 자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스바야시스키 집으로 가는 여행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기쁨을 망쳐버렸다. 스바야시스키에게서 사냥하러 오라는 편지를 받자마자 레비는 이 일을 머리에 떠올렸다. 그러나 그는 스바야시스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자신의 추측일 뿐으로 그곳에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게다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을 시험해보고 그 아가씨에 대한 마음을 가늠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다. 게다가 스비아시스키의 가정은 더할 나위 없이 유쾌했고 스비아시스키도 레빈이 아는 한 가장 뛰어난 유형의 잼스트보 활동가로서 레빈에게는 언제나 강렬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었다. 스비아시스키는 레빈이 언제나 놀랍게 여기는 부류의 인간, 즉 사상과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인간이었다.
그런 사람들의 사상은 결코 독창적이지는 않지만 매우 일관된 형태를 띈다. 그러나 그처럼 뚜렷하고 확고한 목표를 갖추고도 그들의 삶은 이 사상과 전혀 무관하게 거의 늘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었다. 스비아시스키는 대단히 자유주의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귀족 계급을 경멸했다. 그리고 그는 대부분의 귀족이 소심함 때문에 겉으로 표현하지만 않을 뿐 농노제를 찬성하는 은밀한 옹호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러시아를 튀르크처럼 몰락한 나라로 여겼고, 이 튀르크라는 나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집필하던 당시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에서 튀르크는 오스만 제국을 가리키는 국명이기도 했고, 투르크 오스만 할 때 그 이야기 모양입니다. 그 제국의 백성들과 언어와 영토를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튀르크는 튀르크계 언어를 사용하고 시베리아에서 발칸 반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분포하던 다양한 부족들을 일컬는다. 오스만 제국을 세운 오스만 1세가 튀르크족 출신이긴 하지만 튀르크족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층과 비지배층을 이루는 다양한 종족 가운데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학계에서는 튀르크와 오스만 제국을 별개로 구분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이 책의 본문에서는 톨스토이가 집필할 당시의 관행을 존중하여 오스만 제국과 그 백성을 모두 튀르크로 번역했고,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이 치른 전쟁 역시 당시 러시아에서 지칭하던 대로 튀르크 전쟁으로 번역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튀르크처럼 몰락한 나라로 여겼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진지한 비판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러시아 정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관리이자 모범적인 귀족 회장이었고 여행을 할 때는 언제나 휘장과 붉은 태가 달린 군모를 썼다. 그는 인간다운 삶은 외국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기회가 생길 때마다 외국에 나가서 살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러시아에 매우 복잡하고 개량화된 농업 방식을 도입하였고 굉장한 호기심으로 모든 것을 주시했으며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모르는 게 없었다. 그는 러시아 농부들을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이행하는 단계의 존재로 치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잼스트보 선거에서 누구보다도 기꺼이 농부들과 악수를 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악마도 죽음도 믿지 않았지만 수도사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교구를 축소하는 문제에 매우 관심이 많았으며 특히 그의 마을에 교회를 존속시키고자 바쁘게 뛰어다니기도 했다. 그는 여성 문제에서 여성의 완전한 자유, 특히 노동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열렬히 지지하였으나 자기 아내와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가 없는 이 부부의 다정한 생활을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하게 살았으며 자기 아내가 남편을 보살피는 일과 어떻게 하면 더 멋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하는 걱정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아니할 수 없게 만들었다. 레빈에게 사람의 가장 좋은 면을 보이는 특성이 없었다면 스비아시스키의 성격은 레빈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의문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스비아시스키는 스스로에 대해 바보나 쓰레기라고 말했을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선명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바보라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스비아시스키는 의심할 나위 없이 총명한 사람인데다 상당한 교양을 갖춘 사람이었고 자신의 교양을 대단히 소탈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주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자신의 지식을 드러냈다. 더욱이 스비아시스키를 쓰레기라고 말하는 것은 레빈으로서는 더욱더 못할 일이었다. 왜냐하면 스비아시스키는 분명 정직하고 선량하고 총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즐겁고 활기차고 꾸준하게 일을 했으며 그가 한 일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분명 그는 의식적으로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 레빈은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살아있는 수수께끼를 대하듯 언제나 그와 그의 생활을 지켜볼 뿐이었다. 레빈은 그와 친구 사이였으므로 스비아시스키에게 이것저것 자세히 캐물으며 그의 인생관의 토대 자체를 이해해보려 했으나 그러한 노력은 언제나 헛수고로 끝나곤 했다. 레빈은 자신이 스비아시스키의 지성이라는 모든 사람에게 활짝 개방된 응접실 너머로 좀 더 파고들려고 할 때마다 스비아시스키가 살짝 당황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치 레빈이 그를 알아차릴까봐 두려워하는 듯 그의 시선에는 날듯 말듯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그는 선량하고 유쾌하게 저항을 했다. 농사일에 환미를 느끼고 난 지금 레비는 스비아시스케의 집에 머무르게 되어 더욱 기뻤다. 자신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워하는 이 행복한 비둘기 부부의 모습과 그들의 잘 정돈된 둥지가 그에게 즐거운 인상을 주었다는 것을 말할 나위도 없다. 자신의 삶에 너무나 불만스러워하던 레비는 지금 스비아시스케의 집에서 그의 생활을 이토록 선명하고 분명하고 유쾌하게 해주는 비밀을 꼭 알아내고 싶었다. 게다가 레비는 스비아시스케의 집에서 인근의 지주들을 보게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농사에 대하여, 즉 수학과 일꾼을 고용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특히 흥미를 느꼈다. 레비는 그런 것들이 매우 저열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리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지금의 레빈에게는 그것만이 중요하게 보였다. 아마 이런 것은 농노제 시대에는 중요하지 않았을 거야. 어쩌면 영국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테지. 그 두 경우에는 조건 자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전복되어 이제야 겨우 자리를 잡아나가는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는 문제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야. 레비는 생각했다. 사냥은 레비는 기대에 못 미쳤다. 늪은 바짝 마르고 도요새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나 겨우 3마리밖에 못 잡았다. 하지만 그 대신 사냥터에서 돌아올 때면 언제나 그렇듯 그는 왕성한 식욕, 멋진 기분, 격렬한 육체 활동에 늘 따르기 마련된 흥분된 정신 상태를 안고 돌아왔다. 그리고 사냥터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 같던 순간 노인과 그의 가족이 다시 그의 뇌리에 떠올랐다. 그 인상은 마치 스스로에게 주의를 모을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무언가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차 마시는 시간에 후견에 관한 문제로 찾아온 두 지주가 있는 자리에서 레빈이 그토록 기다리던 흥미진진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레빈은 티테이블에서 안주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으므로 안주인이나 그의 맞은편에 앉은 그녀의 여동생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지 않을 수 없었다. 안주인은 얼굴이 둥글고 키가 크지 않은 금발 여인이었다. 그녀의 보조개와 미소는 그녀의 온몸을 화사하게 빛냈다. 레빈은 그녀를 통해 그녀의 남편이 던진 수수께끼를, 레빈 자신이 그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던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괴로울 정도로 거북함을 느낀 나머지 사고를 위한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레빈이 괴로울 정도로 거북해한 이유는 맞은편에 앉은 안주인의 여동생이 새하얀 가슴깨를 사다리꼴로 판 유난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레빈이 생각하기에 그녀는 특별히 그를 위해 그 옷을 입은 것 같았다. 가슴은 휘었지만 어쩌면 가슴이 너무 휘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가슴을 네모나게 판 그 옷은 레빈에게서 생각의 자유를 앗아버렸다. 어쩌면 레빈의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 판 것이 자신을 염두에 둔 것이라 상상하고 자기에게는 그것을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는 옷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자기 탓이라고 느꼈다. 레빈은 자신이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로서는 무언가를 해명해야 하는데 도저히 그것을 해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계속 얼굴을 붉힌 채 불안해하고 어색해했다. 그가 거북해하는 마음은 안주인의 예쁜 여동생에게도 전해졌다. 그러나 안주인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일부러 그녀를 대화 속으로 끌어들였다. 당신은, 안주인은 이미 나온 화제를 계속 이어갔다. 제 남편이 러시아의 문물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 반대예요. 남편은 외국 생활을 즐거워해요. 하지만 이곳에 있을 때만큼은 아니에요. 남편은 이곳에 있을 때 비로소 자기의 영역에 있다고 느껴요. 그에게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는 모든 일에 흥미를 느끼는 재능을 가졌죠. 아, 우리 학교에 가본 적이 없지요? 보긴 했습니다만 담쟁이로 덮인 작은 건물이죠. 네, 나스차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나스차는 나스타시아의 애칭입니다. 동생이죠. 그녀는 동생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이 직접 가르칩니까? 레비는 가슴이 파인 부분을 외면하려 애쓰며 물었다. 그러나 그는 그쪽으로 눈길을 돌리기만 하면 어디를 바라보던 가슴이 파인 부분만 눈에 들어올 것 같다고 느꼈다. 네, 제가 직접 학생들을 가르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학교에는 훌륭한 여자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체조도 가르쳤죠. 아니요, 감사합니다만 차는 그만 마시겠습니다.
레비는 이렇게 말하고는 무례인 줄 알면서도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해 나갈 자신이 없다고 느끼며 얼굴을 붉힌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매우 흥미로운 화제가 들려서요. 그는 이렇게 덧붙인 후 테이블의 다른 쪽 끝으로 다가갔다. 거기에는 주인과 두 지주가 앉아 있었다. 스비아시스키는 테이블을 향해 비스듬히 앉아 팔꿈치를 꿰는 한 손으로는 찻잔을 빙빙 돌리고 다른 손으로는 콧수염을 주먹에 모아쥐고서 냄새를 맡으려는 듯 코끝에 대었다가 다시 주먹을 펴오곤 했다. 그는 검은 눈동자를 반짝이면서 수염이 희끗희끗한 지주가 흥분하는 모습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마도 그는 지주의 말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 지주는 민중에 대해 불평을 넣어놓고 있었다. 레빈이 보기에 스비아시스키는 분명 지주의 불평에 대해 그 말의 모든 의미를 단번에 격파할 수 있는 답변을 알면서도 자신의 입장 때문에 그 답변을 속으로 사귀고서 지주의 우스꽝스러운 말을 나름대로 즐겁게 듣고 있는 듯 했다. 수염이 희끗희끗한 지주는 분명 완고한 농노제 옹호자이고 마을의 터줏대감이고 열정적인 촌주였다. 레비는 그 증거를 그의 옷, 즉 평소에 잘 입지 않는 듯한 달아 빠진 90% 콧대에서 찾았다. 그리고 미간을 찌푸린 총명한 눈동자, 유창한 러시아 말. 여기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귀족들은 주로 프랑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귀족들 중에는 러시아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주 귀족이 이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표현은 그 지주가 러시아의 풍습과 문화를 서구의 것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유창한 러시아 말, 오랜 경험으로 몸에 밴 듯한 명령조의 말투, 약지에 옛날 약혼 반지를 낀 크고 아름다운 햇빛에 그을은 손의 단호한 움직임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27. 지금까지 해온 일을, 그토록 많은 수고를 들인 일을 버리는 것이 아쉽지만 않아도 이 모든 것의 작비를 구하고 그것들을 팔아치워 니콜라이 이바니치처럼 훌쩍 떠나버릴 텐데요. 헬레네를 보러 말입니다. 지주는 그의 총명하고 늙으스레한 얼굴을 유쾌한 미소로 빛내며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버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스비아시스키가 말했다. 그것은 곧 무언가 이득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한 가지 이득이 있다면 집에서 산다는 점이죠. 난 아무것도 사지 않고 아무것도 빌리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고 다들 민중들이 이성적으로 살기를 바랄 겁니다. 안 믿을지 모르지만 민중들은 술에 쩔어 살고 타락에 푹 빠져 있어요. 다들 말 한마리 암소 한 마리도 나누어 받지 못했어요. 굶어 죽을지도 모를 인간을 데려다 일꾼으로 써보십시오. 그 인간은 당신에게 해를 입히려고 기회만 노릴 겁니다. 그리고는 치안 판사에게 당신을 고발하겠죠. 그럼 당신도 치안 판사에게 고발을 하십시오. 스비아시스키가 말했다. 고발을 한다고요? 세상에 아무 쓸모도 없는 짓입니다. 너무나 많은 말이 나돌아서 고발한 것을 후회하고 말 겁니다. 공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그 인간들이 성금만 챙기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도 치안 판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무죄를 선언했답니다. 그나마 모든 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직공장이 관여하는 읍내 재판소 덕분입니다. 그곳에서는 옛날식으로 매질을 하거든요. 그런 것마저 없다면 우리는 죄다 버리고 세상 끝으로 몸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지주는 스비아시스키를 조롱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스비아시스키는 화를 내기는커녕 그의 말을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도 농사를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뿐만 아니라 레빈도 이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는 다른 지주를 가리켰다. 그래요. 미하일 페드로비치의 집도 그럭저럭 상황이 좋은 편이죠. 하지만 그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농업인지 말입니다. 지주는 합리적이란 말을 과시하며 말했다. 우리 집의 농사는 단순합니다. 미하일 페트로비치가 말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나의 경영 방법이란 가을의 세금으로 낼 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전부입니다. 농부들이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 농부들은 모두 나의 이웃 아닙니까? 참 가여운 사람들이죠. 그럼 난 처음 3분의 1을 지불할 만큼의 돈을 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기억하게나 내가 자네들을 도왔으니 자네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날 도와야 해. 귀리를 심을 때나 근초를 거둘 때나 곡물을 수확할 때 말일세.
그리고 나서 각각의 돈에 해당되는 부역의 양을 말해줍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역시 모렴치한 놈들이 있지요. 정말입니다. 레비는 오래전부터 이런 가부장적 수법을 알고 있었으므로 스비아시스키와 눈짓을 하여 미하일 페드로비치의 말을 가로막고는 수염이 희끄리끈한 지주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까요? 그가 물었다. 글쎄요. 미하일 페드로비치와 똑같이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땅을 빌려주고 농작물의 반을 받는다든지 농부들에게 세를 받고 임대를 해준다든지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런 방법은 단지 국가의 전반적인 부에 해악을 가져올 뿐입니다. 농노와 훌륭한 경영 방법을 이용할 때는 9배의 수확을 내던 내 땅에서 수확을 반씩 나누기로 했더니 3배의 수확만 나오더라는 거죠. 농노 해방이 러시아를 파멸시킨 겁니다. 이 농노 해방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러시아의 농노들은 1861년에 알렉산드로 2세의 칙령으로 해방되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스비아시스키는 미소를 띤 눈으로 레빈을 바라보았고 심지어 희미한 조소의 신호를 보내기까지 했다. 하지만 레빈은 지주의 말이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스비아시스키보다는 지주의 말이 더 이해하기 쉬웠다. 지주가 농노 해방이 어째서 러시아를 파멸시켰는지 입증하며 던진 말들은 대부분 레빈에게 매우 신뢰할 만한 내용으로 들렸고 그 입장에서는 새롭고 반박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는 분명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었다. 그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그 생각은 그가 나른한 지성을 무언가로 채우고자 하는 열망에서 이르게 된 생각이 아니라 그의 삶의 조건에서 나온 생각이며 그가 시골의 고독 속에 칩거하며 모든 측면을 곰곰이 숙고하여 얻은 생각이었다. 보세요. 문제는 바로 모든 진보가 권력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도 교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생각에 이렇게 말했다. 표트로 대제, 예카체리나 여제, 알렉산드로 2세의 개혁을 보십시오. 또 유럽의 개혁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농업의 진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표토르 대제, 예카체리나 여제, 알렉산드로 2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세 황제는 러시아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가로 손꼽힌다. 예를 들어 예카체리나 여제는 감자를 강제로 도입한 바 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가령 감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강제로 도입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만 해도 우리 지주들은 농노제 아래서 대량 농기구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건조기, 키, 거름, 운반기 등 모든 농기구로 말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권력으로 도입했죠. 농부들은 처음에 저항을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를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노제가 폐지된 지금 우리는 권력을 잃었고 최고의 수준으로 향상되었던 우리의 농업은 가장 야만스럽고 원시적인 상태로 추락하려 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당신도 일꾼을 고용해도 하여 그렇게 해나가면 될 텐데요. 스비아시스키가 말했다. 권력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와 농사를 짓습니까? 바로 그거야. 농업력이야말로 농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레빈은 생각했다. 노동자들이죠. 노동자들은 일을 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좋은 농기구로 일하려는 생각도 없죠. 우리의 노동자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돼지처럼 진탕 마시고 취해 우리들이 준 것을 망가뜨리는 것뿐입니다. 말에게 물을 잔뜩 먹이고 좋은 마구를 망가뜨리고 바퀴에서 쇠퇴를 뜯어 그것을 팔아 술을 마시고 탈곡기를 망가뜨리기 위해 그 안에 이연볼트를 쑤셔 넣는단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방식에 맞지 않는 것은 뭐든지 싫어해요. 그 때문에 농업의 전체 수준은 낮아졌지요. 토지는 내버려진 채 쑥더미로 뒤덮여 있습니다. 또는 100만 석을 생산하던 토지는 농부들에게 분배한 후로 이제 겨우 30만 석 정도 생산합니다. 그러니 전체적인 부는 줄어든 셈이죠. 똑같은 결과를 이룬다 해도 계산상으로는. 그리고 그는 해방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계획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이런 불편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 이야기는 레빈의 흥미를 끌지 못했다. 하지만 지주가 이야기를 마치자 레빈은 처음 명제로 되돌아가 스비아시스키에게 말을 걸어 그가 자신의 진지한 의견을 발언하게끔 하려 했다. 농업의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데다
우리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이익을 남기는 합리적인 농업을 할 수 없다는 것. 그건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가 말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비아시스키는 진지한 얼굴로 반박했다. 내 눈에는 우리가 농업을 꾸려나가는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 우리가 농노제 시절에 해온 농사는 지나치게 수준이 높기는커녕 오히려 지나치게 수준이 낮았다는 사실만 보입니다. 우리에겐 기계도 좋은 가축도 실질적인 관리도 없어요. 우리는 계산을 할 줄도 모르죠. 아무 농장 주인에게나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이익이 되지 않는지도 모를걸요. 이탈리아의 북이뿐 말인가요? 지주가 비꼬듯이 말했다. 그것으로 아무리 계산해봤자 모든 게 엉망이 될 뿐이죠. 이익 같은 건 없을걸요. 어째서 엉망이 된다는 건가요? 쓸모없는 탈곡기나 당신네들의 러시아식 디딤판이나 망가지지. 내 전기식 기계는 끄떡없습니다. 러시아의 말은 또 어떻습니까? 꼬리를 질질 끄는 질질이 종이 당신네 일을 망치죠. 페르슈통이나 페르슈통 이 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근처의 르 페르슈 지방이 원산지 말로 아라비아 원산의 고돌핀 아라비안과 프랑스 암말의 교배를 통해 생겨났다. 힘이 세고 동작이 경쾌하며 걸음이 확실하여 운송용이나 농경용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페르슈통이나 하다못해 러시아의 토종 진말이라도 부려보십시오. 그 녀석들은 일을 망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농업의 수준을 한층 높여야만 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답니까? 니콜라이 이바니치,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집에는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한 명 있고 짐나지움에 다니는 아들도 여럿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페르슈통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마지막 재산마저 경매에 붙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사양하겠습니다. 난 농업의 수준을 한층 높여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군요. 레빈이 말했다. 난 이 일에 관심을 기울여 왔고 내게 그렇게 할 만한 수단도 있어요. 하지만 난 아무것도 해낼 수 없었습니다. 난 은행이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난 농업에 들인 돈을 모두 날렸거든요. 가축도 손해, 기계도 손해. 그 말이 맞습니다. 수염이 희끗희끗한 지주는 흡족한 듯 웃음까지 지으며 그의 말을 긍정했다. 게다가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레빈이 계속 말을 이었다. 난 합리적으로 농사를 꾸려가고 있는 모든 지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예외가 있긴 하지만 다들 손해를 보며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자, 대답해 보세요. 당신의 영지는 이익을 내고 있습니까? 레빈이 말했다. 그 순간 레빈은 스비아시스키의 지성의 응접실 안으로 더 파고들려 할 때마다 보았던 그 두려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스비아시스키의 시선에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렸다. 게다가 레빈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질문은 결코 양심적인 것이 아니었다. 방금 전 안주인은 차를 마시면서 그들이 올여름에 모스크바에서 북위에 정통한 독일을 초빙하여 500루블의 사례를 주고 영지의 손익을 계산해 보았더니 손해액이 무려 3,000루블 남짓에 달하더라고 그에게 말했던 것이다. 그녀는 정확한 액수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독일인은 4분의 1 코페이카까지 다 정산한 것 같았다. 지주는 스비아시스키의 영지의 이익을 언급하는 말에 웃음을 지었다. 이웃인 귀족 회장이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 분명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어쩌면 이익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스비아시스키가 말했다. 그것은 다만 내가 무능한 영주이거나 지대를 높이는 데 자금을 들인다거나 한다는 것을 입증할 따름입니다. 아니, 지대라니. 레빈은 경악하며 소리쳤다. 유럽에는 지대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곳에서는 땅에 투입된 노동으로 인해 토질이 좋아지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토지나 할 것 없이 그것에 투입된 노동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즉 비료 부족과 연속 경작으로 토지가 메말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대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지대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률로 정해진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법률 밖에 있는 거죠. 지대라는 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혼란만 줄 뿐이죠. 아니, 당신이 말씀해 보세요. 지대의 이론이 어떻게? 여러분, 요구르트 좀 드시겠습니까? 마샤, 우리에게 요구르트나 산딸기 좀 가져와요. 그는 아내 쪽을 보며 말했다. 올해는 꽤 늦게까지 산딸기가 열리는군. 그러더니 스비아시스키는 무척 유쾌한 기분으로 자리를 떴다.
레빈에게는 이제 겨우 시작한 듯한 그 대화가 그에게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인 모양이었다. 말 상대를 잃은 레비는 지주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모든 어려움이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가 우리의 노동자들의 특성과 습성을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 애썼다. 그러나 지주는 독자적으로 고독하게 사고하는 사람들이 다들 그러하듯 남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는 둔하고 자신의 생각에만 유달리 집착했다. 그는 이런 주장을 고집스럽게 내세웠다. 러시아 농부는 돼지이고 불결한 생활을 좋아한다. 그들을 돼지 같은 생활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며 권력이 없을 때에는 몽둥이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천년이나 내려온 몽둥이를 갑자기 변호사 나부랭이나 투옥 같은 것으로 뒤바꿀 만큼 열렬한 자유주의자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온 쓸모도 없고 악취나 풍기는 농부들에게 좋은 수표를 먹이고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재고 피트의 공기를 산정해준다. 어째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레비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며 말했다. 노동을 생산적으로 만드는 노동력. 당신은 왜 노동력에 대한 그런 관계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몽둥이 없이는 러시아 농민에게서 결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거요. 권력이 없으니 말입니다. 지주가 대답했다. 도대체 어떤 새로운 조건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스비아시스키는 야쿠르트를 먹고 담배에 불을 붙인 후 다시 논쟁하는 이들에게로 다가오며 말했다. 노동력에 대한 모든 가능한 관계가 이미 정의되고 연구되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야만의 잔재인 원시 공동체는 연대 책임과 더불어 저절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농노제는 폐지되고 이제 남은 것은 자유로운 노동이지요. 그 형식은 이미 정해지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품팔이 농부, 일용 노동자, 소작농, 당신네들은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유럽은 그 형식들의 불만을 품고 있어요. 불만을 느끼며 새로운 것을 찾고 있죠. 그리고 아마 찾아낼 겁니다. 그건 바로 내가 한 말이 아닙니까? 레빈이 말했다. 어째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찾으려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건 철도를 놓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은 이미 고안되어 나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면요? 어리석은 것이라면요? 레빈이 말했다. 그때 그는 다시 스비아시스키의 눈에서 두려움의 표정을 읽었다. 그래요. 그 말은 곧 이런 것인가요? 우리는 쉽게 이길 것이다. 우리도 유럽이 모셔가고 있는 것을 모두 찾아냈다. 나도 그 모든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은 노동자 조직 문제로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잘 모릅니다. 지금 유럽의 최고의 지성들이 이 문제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슐체, 델리츠 학파, 그리고 가장 자유주의적인 라살레 학파의 노동 문제에 관한 그 모든 저술, 몰하우스 체제, 이 몰하우스 체제 등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습니다. 1850년대에 독일의 경제학자 헤르만 슐체, 델리츠는 노동자와 고용자의 이해를 모두 충족시킨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독립은행과 협동조합이라는 제도를 제안했다. 그렇군요. 러시아에서는 1865년에 그의 사상에 입각한 회사가 등장했다. 페르디난트 라살레는 독일의 사회주의자이자 전 독일 노동자 연맹, 이게 이제 독일 사회민주당의 뿌리입니다. 독일 노동자 연맹의 설립자이다. 그는 슐체 델리츠 협동조합 대신 국가가 지원하는 제조업조합을 옹호했다. 뮬하우스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 알라스 지방의 뮬하우스 시에서 돌푸스라는 공장주가 노동자들과의 생활 개선을 위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박애의 목적을 가지고 상업 관련 일을 하는 이 단체는 노동자들이 신용대부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했다. 이런 설명들이 있네요. 아주 계획적인 이제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사실로 존재합니다. 아마 당신도 알 텐데요. 알긴 합니다만 아주 막연한 수준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말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은 분명 이것에 대해 나 못지않게 알고 있어요. 물론 난 사회학 교수는 아닙니다만 이것에 대해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도 이것에 흥미가 있다면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은 도대체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실례합니다. 지주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스비아시스키는 또다시 자기의 지성의 응접실 너머로
너머를 들여다버리는 레빈의 불쾌한 버릇을 저지하며 손님들을 배웅하러 나갔다.